지금까지 이런 통계는 없었다. 통알못 탈출 프로젝트. 자,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통계는 에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통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설 검정 들어갔었거든요. 가설 검정 복습부터 하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설은요,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귀무가설은 영가설이라고도 하고요. 대립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주장은 항상 귀무가설로,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은 항상 대립가설로 설정을 했고요. 표본을 뽑아서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무로 귀결된다 해서 귀무가설, 기존의 주장을 귀무가설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가설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쓸 때는 H0, H1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설을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느냐? 첫 번째, 단측 검정이 있고 양측 검정이 있죠.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뒤에 나오는 예제 문제와 이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예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연비는 기껏해야 7.4인데 기존의 주장, 새로운 연비를 장착하면 연비가 그것보다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기존의 경력자들의 이전 근무직 개수를 살펴보면 대개는 3.1군데 정도 옮겨 다니다가 경력직으로 왔는데 최근에는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경력직을 뽑아도 그것보다는 이전의 근무 경험지가 개수가 더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한쪽으로만 쳐다보는 이러한 검정을 우리는 단측 검정, one-sided test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TV를 2시간 동안 시청하게 한 후에 아이들의 IQ를 살펴보면 IQ는 100이 아니다라고 어쨌든 변화를 가질 것이다. 그렇죠? 100보다 떨어지거나 100보다 올라가거나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기존의 IQ 100과는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경우는 대립가설의 형태가 이렇게 같지 않다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양측 검정 two-sided test입니다. 자,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에는요, 이렇게 했죠. 귀무가설이 옳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러면 당연히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대립가설을 reject, 기각시키겠죠. 자, 마찬가지 H1이 옳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때요? 당연히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주장을 reject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그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을 예측하는 거니까 어때요? 자, 표본의 자료로부터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애매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애매한 경우는 어때요?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입니까? 기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게끔 합니까? 그렇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도식화한 이 그림이 그 가설 검정의 기준, 가설 검정의 기준, 우리 교재에는 17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실수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류가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은 기존의 주장이 옳을 수도 새로운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 결과는 H0를 채택할 수도 있고 H1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의 주장이 옳을 경우 기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은 결정, 새로운 주장이 옳을 경우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 기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오류도 잘못이고 기존의 주장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는 오류도 잘못을 범하는 거죠. 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가를 따져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구분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연비 향상 효과가 있는 새로운 엔진이라고 개발을 해서 연비 실험을 했는데 연비 향상 효과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가 높게 나와서 그래서 생산의 공정을 다 수정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없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급해요. 그러나 그게 바로 여기죠. 이 오류를 범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새로운 엔진이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냥 기존의 주장, 즉 기존의 엔진 그대로를 유지를 했다. 그러면 이 오류가 됩니다. 자, 이때는 피해가 막심하고 이때에는 현상 유지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우리 가설 검정을 왜 할까요? 모두가 아는 기존의 주장을 그래 돈을 들여서 표본을 뽑아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더라 하는 이 옳은 결정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자,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실제로 근거를 마련해서 채택하기 위한 이 옳은 결정을 위해서 가설 검정을 합니다. 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바로 가설 검정의 힘, 파워가 되는 거죠.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 가설 검정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대립가설이 옳을 때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이 바로 가설 검정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땠어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제1종 오류를 줄이려고 애를 쓰면 제2종 오류가 늘어나고 제2종 오류를 줄이려고 애를 쓰면 제1종 오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범하면 더 심각한 제1종 오류를 최대 알파까지 허용을 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바로 유의 수준입니다.
U의 수준이란 significant level 알파라고 쓰고요. 그리고 제1종 오류를 확률을 최대 2까지 허용하겠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쓰면 귀무가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피해가 막심한 오류를 범할 확률을 최대 알파까지만 허용하겠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설검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렇게 익혀봤습니다. 자, 오늘은 가설검정의 절차를 살펴보고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서 모 평균, 모 비율, 모 분산에 대한 가설검정을 직접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검정의 절차 우리 교재 180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설검정의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H1과 H0가 무엇인지 먼저 명백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문제를 읽고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의 함수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분포를 따르는, 즉 표집분포에서 배웠던 그 표집분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구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표집분포 세팅도 똑같고 그때 사용했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그 다음 페이지 18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집분포에서 잘 알려진 분포를 가지고 온 뒤에 주어진 유의수준 하에서 H0의 기각 영역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쵸? 기준을 먼저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표본을 뽑아서 H0 기각 여부를 결정해요. 표본의 자료로부터. 가설 기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보신 것이 바로 가설 검정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의 절차. 자, 그 다음에 표집분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정규 모집단에서 모분산을 알 때는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오고요. 표준 정규분포 따릅니다. 정규 모집단에서 모분산을 모르면 모 표준편차 대신에 표본의 표준편차 s를 쓰고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가 더 이상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t분포를 따릅니다. 만약 인위의 모집단이라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x바 자체는 정규 근사하고 따라서 x바를 표준화한 이 값도 표준 정규 분포에 근사 수렴한다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자, 모 비율 p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비율과 이러한 함수 모양을 가졌을 때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하고요. 그리고 시그마 제곱을 추론할 때 S제곱은 단독으로 어떤 분포를 따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함수 모양을 이루었을 때 그때 카이 제곱 n-1을 따른다. 이렇게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82페이지에 정규 모집단에서 모분산을 아는 경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 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을 다룰 텐데요.
그 중에 세 가지 세팅이 있었죠. 첫 번째 세팅. 정규 모집단일 때 모분산을 이미 안다고 할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단측 검정으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뮤는 뮤 제로인데 H0 하에서 그런데 단측 검정으로 뮤 제로보다 뮤는 클 거야 라고 가설 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 모집단이면서 시그마 제곱을 아는 경우에 우리가 잘 알려진 표집 분포는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얘가 잘 알려진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자, 기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분포가 바로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따르는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만약에 기무가설 H0가 참이라고 했을 때, 자, H0가 참이라고 한다면 뮤 자리에는 뮤0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뮤0가 실제로 모평균이라면 그로부터 얻은 표본이라면 x바도 뮤0 근처에 있는 값을 가질 겁니다. 자, 표본의 크기 문제에서 주고요. 시그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있어요. 이 x바가 뮤0와 다행히 똑같은 값이 나온다면 이 함수 전체는 0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나 어때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x바 자체가 뮤0보다도 너무나 큰 값을 가져서 잘못을 범할 확률을 최대 알파까지 허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빗금친 부분이 바로 H0의 기각 영역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오른쪽 꼬리 확률을 알파만큼 가지는 지점을 우리는 Z 알파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표본으로부터 얻은 X바가 뮤0보다도 이렇게나 큰 값을 가진다면 이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H1이 옳다는 근거가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어진 H0 하에서 가설 기각 영역, 기무가설 기각 영역입니다. 이것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는 어땠어요?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이 확률을 0.05라고 정하고 어떻게 H0가 참이라는 이야기는 뮤가 뮤0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g 알파보다도 클 때에 H1을 채택한다 했어요. H0를 기각하고 새로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영역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여기 뮤가 뮤0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0 기각 영역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면 뮤 x바 빼기 뮤0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g 0.05보다 클 때 그때 H0를 기각하고 새로운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빨간색 빗금친 부분을 H0의 기각 영역, 그리고 여기 이 흰색 바탕 부분을 H0의 채택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가설 검정은 오른쪽으로의 단측 검정이었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시면요. 우리 책에는 페이지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책은 182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귀무가설 우리 첫 번째 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왼쪽으로의 단측 검정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기각 영역이 이렇게 변할 거고 양쪽으로 쳐다봐야 될 거라면 오른쪽 왼쪽의 꼬리 확률을 2분의 알파씩 떼서 가설 검정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동차 생산업체 연구팀에서 개발한 새 엔진의 중형차 연비가 기존의 연비 7.4보다도 향상시킨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 팀에서 그 회사에 생산되는 중형차 16대를 임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6대는 대표본입니까? 소표본입니까? 표본이 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로 선정한 뒤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4보다 월등히 뛰어난 연비 8.7이 측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차가 똑같은 연비를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표본의 분산을 계산하면 1.32라고 결과를 얻었다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가설 검정을 하다가 제1종 오류를 범하면 아주 심각한 회사의 입장에서 아주 심각한 결론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5%가 아닌 1%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면 어때요? 표본으로부터 샘플을 얻을 때 총 16대밖에 실험 못했고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은 1.32이지만 모 분산은 모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일단은 귀무가설, 대립가설 한번 세워볼게요. 귀무가설, 기존의 연비 7.4인데 이 엔진은 7.4보다 향상시킬 거야. 세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쓰고자 하는 이 X바를 가지고 뮤를 추론할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조건 하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모르니까 여기 S가 오죠? S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쓸 수 있는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닌 T 분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지 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가 뭐였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유의 수준이 0.01이거든요. H0의 기각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는 t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때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n은 16대 주어져 있고요. s도 루트 1.32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씁니다. 자, 그런데 x바 8.7이고요. 만약에 h0가 옳다면, 옳다는 근거하에, 그쵸? 그럼 뮤가 뮤0가 됩니다. 만약에 H0가 옳다면 뮤0는 7.4죠. 이 X바는 7.4에서 크게 벗어난 값이 아닐 거예요. 그쵸? 우리 표지 분포에서도 배웠지만 X바는 모 평균을 기준으로 분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6대 연비 실험을 통해서 얻은 이 X바 표본의 평균은 모 평균 7.4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는 0 근처에서 값을 왔다 갔다 가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연비가 표본으로부터 얻은 연비가 7.4, 7.5, 7.6, 8.0, 8.1, 8.7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진다면
이 함수 자체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동할 겁니다. 그쵸?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오른쪽에 꼬리 확률 1%까지는, 그까지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새로운 주장이 옳다는 근거로 보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애매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H0를 채택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겠다는 거죠. 오른쪽 꼬리 안에 들어오면 H0를 기각하고, 왼쪽에 들어오면 H0를 채택합니다. 자, 다시 쓰면 유의수준 0. 자, 알파 유의수준은요,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H1을 채택하는 그런 H0를 기각하는 그러한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확률을 뮤가 7.4일 때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자, 여기 t 값이죠. t 값. 오른쪽 꼬리 확률 0.01, 자유도는 16 빼기 1 해서 15입니다. 자, t 0.01, 15보다도 큰 부분이 바로 기각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쓰면 H0의 기각력은, 그렇죠? 뮤가 뮤0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뮤0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각 영역은 x바 빼기 뮤0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t 0.01, 15보다도 크면, 그러면 H0를 이제 리젝트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놓고 풀면 됩니다. 표본의 자료로부터 그렇죠? 그대로 대입해서 H0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쵸? 자, 8.7 빼기 7.4, 여기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나누기 루트 1.32 나누기 루트 16. 그쵸? 자, 이 값을 계산하면 4.5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4.53은 우리 t값, t분포표에서 직접 찾으세요. t분포표에서 오른쪽 꼬리 확률은 1%고 자유도는 15인 지점, 이 지점의 t값을 읽으시면 2.60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602와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2.6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t분포 이렇게 한번 그려보게요. x바 빼기 뮤 0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t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때 내가 구한 기각 영역은 2.602 보다도 오른쪽에 있으면 H0를 기각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가 됩니다. 그런데 표본으로부터 얻은 검정 통계 값을 살펴보니까 이 함수의 값이, 검정 통계량이 가지는 이 함수 값이 4.53이었어요. 4.53은 이 안에 있거든요. 4.53은 H0의 기각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쵸? 검정 통계량 함수값 4.53은 2.602보다 크므로 H0를 기각하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존의 연비 7.4를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면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한 뚜렷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의 수준은 오른쪽 빨간색 꼬리 확률이었어요. 그럼 파란색 꼬리 확률 한번 살펴볼게요. 표본으로부터 얻은 검정 통계량 함수 값이 가지는 그 값을 기준으로 다시 꼬리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t가 4.53보다도 클 확률. 이렇게 해요. 자, 이 확률은 지금 누가 봐도 알파 0.01보다 작죠? 빨간 색깔 빗금 친 부분의 영역보다는 파란색 빗금 친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더 작습니다. 자, 따라서 U의 확률은 U의 수준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H1 대립가설 새로운 주장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U의 확률을 굳이 정의를 하자면 U의 확률이란 표본이 주어졌을 때, 자, 한번 써볼게요. U의 확률이란 H0를 기각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의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표본에서 H0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의 수준이 유의 확률보다는 커져야 되죠. 그렇죠? 자, p-value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p-값, p-value, 유의 확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의 모집단에서 모분선을 모른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모평균 미우에 대한 가설 검정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3가지 세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임의의 모집단에서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번째 예였습니다. 자, 시그마 제곱을 모른다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우리는 S가 시그마에 대한 일치 추정량이기 때문에 S를 쓰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설 검정 절차 또 이번에도 오른쪽 단측 검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뮤가 뮤제로일 때 반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장은 뮤제로보다도 크다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뮤를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할 표집 분포는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인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즉 30케이스 이상일 경우에는 이러한 함수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렇죠? 자, 그러면 h0가 참이라고 한다면 뮤가 뮤0가 되죠. x바 자체가 뮤0보다도 오른쪽으로 아주 한참 큰 값을 가져버리면 이것은 우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h0가 h0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x바 빼기 뮤0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g 알파보다도
클 경우에는 그러면 H0를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H0를 채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어진 유의 수준 하에서 H0의 기각 영역을 먼저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의 수준 알파란 H0가 참인 상황에서 H0를 기각시켜버릴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니까, 자, 이 경우에는 뮤가 뮤0일 때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g 알파보다도 클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바 빼기 뮤0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g 알파보다도 크면 우리는 H0를 기각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표본의 자료로부터 나온 이 값들을 대입을 해서 H0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교재는 18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기각 영역의 부호가 달라졌고요. 자, 보세요. 자, 대립가설의 형태가 오른쪽 단측 검정이다. 그러면 G 알파보다도 큰 부분이 되겠고, 왼쪽으로 단측 검정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G 알파, 왼쪽 꼬리 확률이 알파만큼 되는 지점, 이까지가 바로 H0 기각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양쪽으로 쳐다봐야 한다면 어때요? 양쪽에 똑같이 2분의 알파씩을 뗀 그러한 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보다도 절대값이 큰 경우가 바로 H0의 기각 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1-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리크루트 업체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경력직 입사 사원들의 이전 근무지 개수를 살펴보았는데, 그랬더니 3.1회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전하고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3.1개 업체를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무지가 뭐 한 군데, 두 군데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즉 평균이 3.1에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보니까 총 72명을 이제 경력직 사원을 뽑았고, 이 사람들의 이전의 근무 경험지를 보니까 개수가 평균 2.7개였고, 표준 편차는 모두가 다 뭐 두 군데, 한 군데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3.3이라고 이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5%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표집 분포는 뭡니까? 어떤 분포 가지고 와야 돼요? 대표본이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어때요?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를 써도 페널티 받지 않고 근사적으로 표준 정교 분포를 따릅니다.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유의 수준 알파 하에서 H0의 기각 영역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근사적으로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고요. 만약에 H0가 옳다면, H0가 옳다는 이야기는 μ0가 3.1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72명의 경력직 사원들을 뽑아서 그 이전의 근무 경험지 개수 평균을 구했을 때도 3.1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3.0, 2.9, 2.7, 2.5, 1.9, 1.5 이런 식으로 점점점 작아진다면, 0을 기준으로 점점점 작아진다면 이것은 줄었다고 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까지를 허용하느냐? 왼쪽의 5%만큼 허용하는 겁니다. 그 잘못을.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G 0.05의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H0 기각 영역을 설정해보면, 기각 영역이란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니까 우리는 이 경우에 μ가 3.1, μ0일 때 x바 빼기 μ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마이너스 g 0.05보다도 작을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바 빼기 μ0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마이너스 g 0.05보다 작으면 그러면 H0를 리젝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지는 이 값들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2.7 빼기 3.1 나누기 루트 72분의 3.3. 자, 계산하면 우리 교재에서 마이너스 1.0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 G 0.05는 1.645라고 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G 0.05는 마이너스 1.645입니다.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제가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U의 수준은 왼쪽 꼬리 확률 5%를 가지는 빨간색 빗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H0의 기각 영역입니다. G 0.05, 즉 마이너스 1.645예요. 자, 마이너스 1.645보다 작아야 그래야 H0를 기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표본으로부터 얻은 검정 통계량 값은 마이너스 1.03이거든요. 마이너스 1.03은 H0 기각역에 들어옵니까? H0 채택 영역에 들어옵니까? H0 채택 영역 안에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1.03은 마이너스 1.645보다 작아야 기각하는데 이거는 크기 때문에 H0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U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03보다도 작을 확률, 즉 왼쪽 꼬리 확률입니다. 이 확률이 바로 U의 확률 P 값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다시 쓰면 G가 마이너스 1.03보다도 작을 확률, 왼쪽 꼬리 확률이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파란색 빗금친 부분 P 값이 큽니까? 빨간색 빗금친 부분 U의 수준이 큽니까? 파란색 빗금친 부분의 U의 확률값이 더 크죠? 자, 제가 우리 좀 전에 우리 예에서 그랬죠? P 값은 U의 확률은 U의 수준 알파보다 작아야 유의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뜻은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현재 어때요? P 값이 5%를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주장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서, 입증되지 못해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귀무가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통계는